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4월 30일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정씨 할머니는 그날 이웃 조씨 할머니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집이 어쩐 일인지 굉장히 고요해요. 집에 홀로 있던 건 조씨 할머니의 남편 75살의 공씨 뿐이었죠. 정씨 할머니가 아내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어디 나갔나 본데?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조씨 할머니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할머니가 어디 간 걸까? 다른 이웃들 역시 며칠 동안 그녀를 보지 못하니까 서로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름대로 아들 집에 갔겠죠 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사실 이 조씨 할머니의 남편 공씨 할아버지는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적장애 3급은 약 10세에서 12세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적인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는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편 공씨도 아내가 어디 갔냐? 라는 말에 몰라, 농사하러 간 거 아니야? 이런 그냥 건성의 대답만 내놨을 뿐이고요. 그러다 얼마 후, 이 정씨 할머니가 사실 가장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씨 할머니의 안부를 좀 물을 겸 아들에게, 그러니까 조씨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죠. 어머님 저희 집에 안 계시는데요? 아들도 당황했어요. 오히려 곧 있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고향을 찾을 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고요. 아들 또한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공씨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길 네 엄마랑 싸웠다 이러면서 전화 넘기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안 바꿔줘요? 이렇게 끈질기게 요구하자 잠시 후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을 내뱉습니다. 네 엄마 냉장고에 있어. 이 말에 너무 놀란 아들은 서둘러 전화 끊고 일단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잘못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게다가 냉장고에 있다는 말, 이건 지금 쉽사리 넘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잠시 후 경찰이 공씨 할아버지 집에 출동합니다. 조심스레 냉장고를 열었죠. 그러자 냉동실에 알 수 없는 자루가 막 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고기 덩어리인지 막 이렇게 토막 나 있는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훼손의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사실 그 당시엔 이 토막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토막 사체라고 하면 장기, 손, 발, 얼굴 등을 통해서 경찰도 식별을 하겠죠. 근데 이게 딱 자루를 열었을 때 얼핏 봐서는 그냥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얼려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중 딱 한 부위가 포착되었죠. 그게 명확하게 사람의 골반뼈였습니다. 긴급하게 정밀 감식이 이뤄졌고요. 그 결과 이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공씨의 아내 조씨 할머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75세의 공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공씨는 범행의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아니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아내를 왜 갑자기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가 증언한 사건의 전말. 4월 25일 그날 아내 조 씨는 농산일 때문에 너무도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공씨 할아버지한테 나 좀 도와줘요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할 일들을 전달하는데 남편 공씨는 그게 너무도 귀찮았던 거예요. 평소에도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게 나름의 이제 여가 생활이었는데
이웃들에 따르면 사실 평소 남편 공 씨가 일을 하는 모습은 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죠. 조 씨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무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농산일도 또 가정을 꾸리는 것도 모조리 아내 조 씨의 몫이었고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꺼려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일 좀 하라고 막 타박했죠. 또 남편이 술 사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막 뺏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 씨도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러다 정말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씩씩거리던 남편 공 씨가 잠시 후 창고에서 나오는데 손에는 1m 길이의 괭이가 들려 있어요. 남편은 그걸로 아무런 지체 없이 아내의 다리를 내리쳤고요. 조 씨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유 왜 이래 정신 차려요 하면서 막 남편을 만류하는데 이때 남편의 공격은 정말 무자비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화가 이래야만 풀린다는 듯 아내를 더 세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행각은 아내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데요. 하지만 끝은 아니었죠. 이번에 공 씨는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잘게 토막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위에 도끼까지 막 다양한 도구들을 총동원했는데 게다가 이 시신을 훼손한 정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위를 해체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부와 뼈를 분리했을 정도예요.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체 부위를 밭과 정화조에 유기했고 남은 것들은 비료 포대에 4개로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엽기적이게도 범인 공 씨는 아내의 시신을 잘근잘근 씹어먹는 충격적인 행각을 저질렀어요. 추후 그는 이 당시에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죠.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공 씨의 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건 사실 비료포대 1개였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디 있을까요? 경찰이 위치를 말해달라고 추궁했죠. 그러자 공 씨가 내뱉은 대답은 또다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공 씨가 소유하고 있던 개 사육장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6마리 개들한테 공 씨는 아내의 시신을 먹이로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술을 하는 내내 공 씨는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 속 시원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한테 이렇게 끔찍하고 역겨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공 씨, 그의 범죄는 자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는 지적장애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진 않았는데요. 재판에서도 공 씨가 애초에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라는 게 참작됐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범인 공 씨는 사실 생전에 아내가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이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내가 공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공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이요, 참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너무도 처참한 범죄인데 공 씨의 주장이 다소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살인 후에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거든요. 게다가 시신의 일부를 먹는 만행도 저질렀고요. 이런 잔혹성이 과연 재판의 양형에 충분히 참작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 씨의 장애 여부도 논란이에요.
혼자 그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시신을 다 처리할 만큼 충분한 행동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가 지적장애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 씨가 애초에 어떤 사이코패스 성향을 숨기고 살았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면서 쾌락을 느꼈다는 걸 너무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또 시신을 씹으면서 속이 시원했다라는 감정은 일반인이라면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 씨의 지적장애 3급은 사건 내내 하나의 무기처럼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왔어요. 앞서 말했듯 공 씨의 지적장애 3급은 대략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지능인데 지적장애인 중에서도요, 사실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대중들은 범죄와 장애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어머, 지적장애가 저게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동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소개한 사건은 3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율이 다소 낮은 노인층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 그리고 시신 처리가 유례 없이 잔혹하다는 점, 또 하나는 지적장애로 인해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데요. 근데 또 생각만큼 사건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저도 여태까지 이게 영향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중에게 많이 안 알려지다 보면 사건에 대한 분석도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공 씨 범행에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해부터 시신 처리, 식인, 심지어 키우던 개한테 사료를 줄 때까지 너무도 거침없는 행동. 이걸 왜 그랬냐, 이게 어디서 이런 행동이 왔냐,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었느냐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 씨의 머릿속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각에서는 범인이 애초부터 폭력성이 있고 게다가 지적장애를 앓으면서 그게 좀 폭발했다고 추정할 뿐이에요. 또 과거에는 지금처럼 지적장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제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지능이 퇴화되었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조합으로 인해 끝내 본능만 남은 악마가 탄생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공 씨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생을 깊은 반성과 회한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2월 21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작은 방앗간에 걱정 가득한 얼굴로 동네 주민 3분이 모여듭니다. 이 방앗간은 76세 할머니 박만덕씨가 홀로 운영하는 곳인데 전날부터 박씨 할머니가 가족들과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았고 결국 걱정하던 큰며느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죠. 할머니 안에 계세요?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부직포에 덮여있는 무언가였죠. 주민 한 분이 그 부직표를 들춘 순간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박씨 할머니의 시신. 얼굴과 머리에는 흉기로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검붉은 혈흔이 마구잡이로 흩뿌러져 있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 우선 박씨 할머니는 자식들과 떨어져서 여기서 조용히 방앗간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인심이 좋으셔서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원한에 의한 살인? 그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였죠. 그럼 혹시 강도 살인일 수 있는데요. 실제 할머니의 방앗간은 마을 대로에 있어서 금방 눈에 띄는 곳이긴 합니다.
내부를 좀 살펴보면 마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우물이 있고 한쪽 건물을 방앗간, 또 다른 쪽 건물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해서 시신을 수거한 후 집안을 수색했는데 사라진 금품은 없어요. 이걸로 봐서 금전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소 특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혈흔인데, 자, 할머니가 쓰러진 곳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총 9개의 혈흔이 뚝뚝뚝뚝 떨어진 형태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이 마지막으로 끊긴 곳은 가운데 마당에 있던 우물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우물 내부를 살펴보는데 안에서 쇠망치와 시멘트 벽돌 2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노인을 이 도구들로 살해한 후 우물에다가 은닉한 거겠죠.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단 경찰은 가까운 이웃집부터 차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상한 한 명이 포착되는데 그는 할머니 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던 33살의 남성 김씨입니다. 마침 경찰이 그의 집을 딱 방문했는데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쪽에는 황급히 빨래를 한 흔적도 있었고요.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유심히 그를 살펴보던 경찰은 돌연 흠칫 놀라게 됩니다. 바로 김 씨가 신고 있던 운동화에 눈이 간 건데 무려 양쪽 신발에 혈흔으로 보이는 게 묻어 있는 겁니다. 이때 경찰은 즉각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구했고 그 길로 감식을 요청해요. 김 씨의 왼쪽 운동화 옆면에 남아있던 직경 4mm의 원형 혈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혈흔이 문질러진 흔적입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죠. 혈흔의 주인은 살해당한 피해자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으로 김 씨를 확신했고 즉각 긴급 체포하게 되죠. 자, 이웃집 남성 김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마땅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4년 전에 가족들이 고향을 떠난 후부터 여기에 쭉 혼자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질렀죠. 신원을 조사해보니까 무려 전과만 18범입니다. 이미 마을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지 오래였고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피해자 박씨 할머니는 그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가까운 데 사니까 종종 들려서 밥 먹었수 하면서 끼니도 챙겨주고 지속적으로 왕래를 하고 지냈던 거죠. 그런 김 씨에게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술주정이었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마을에서 온갖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심지어 박씨 할머니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박씨 할머니도 이걸 피해갈 수 없었고요. 술에 취한 김 씨가 돌연 할머니를 찾아오더니 돈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갑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수시로 이어졌어요. 이 정도면 빌리는 게 아니라 갈취나 다름없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좀 딱한 마음에 용돈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할머니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또 혹시나 김 씨가 술이 취해서 찾아와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려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할머니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김 씨에겐 분명 살해 동기가 있는 거죠. 할머니가 이웃들한테 자기를 험담했다는 것을 알아챘고 여기에 격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돈을 할머니한테 가서 또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해서 우발적인 분노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요. 워낙 전과가 있는 소위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김 씨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맨 처음 박씨 할머니 시신을 발견한 직후 자신도 놀래서 방앗간으로 달려간 거라고 진술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분이니까 충격이 더 컸고 그때가 이제 경찰이 오기 전인데 자기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부직포를 들춰보던 중 할머니 피가 자기 운동화에 떨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또 그 경찰이 갔을 때 집 마당에서 태우던 거 그건 그냥
단순 쓰레기고 빨래? 이것도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김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증거를 살펴봐야겠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여기는 이 운동화 혈흔. 경찰은 혈흔으로 과학수사를 진행합니다. 피가 묻은 모양을 통해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한 거예요. 만약 김 씨의 주장대로 부직포를 들추다가 운동화 옆면에 피가 튄 거라면, 떨어진 거라면 혈흔은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망치로 강하게 내리쳐서 혈흔이 흩뿌려져서 튄 거라면 피가 수평으로 튀면서 원형의 모양이 생겨납니다. 그건 김 씨 왼쪽 운동화에 남아있는 모양과 일치했고요. 주장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죠. 여기에 또 다른 허점도 발견됩니다. 박 씨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된 건 2월 21일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추정한 사망 시점은 그 하루 전인 2월 20일 아침 10시 15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시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신 거죠. 근데 마침 이날 김 씨가 할머니 집 대문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씨는 우연이었다라고 반박해요. 그러면서 나는 평소 마을 냇가에서 다슬기 잡는 걸 좋아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방앗간을 지나다 보니 냇가로 가던 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주장. 다슬기요? 여기서 모순이 발견되죠. 다슬기가 한겨울 2월에 냇가에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철이 5월에서 6월 여름이에요. 이렇듯 김 씨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 뜻밖의 증거품이 나오게 되죠. 그건 바로 그 우물이 있던 마당 한 곳에서 나온 피 묻은 담배꽁초였어요. DNA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꽁초에 묻은 혈흔의 주인은 김 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DNA 당사자가 등장하죠. 그게 다름 아닌 박 씨 할머니의 큰아들이었어요. 아니, 왜 이 사건 현장 마당에 있는 담배꽁초에 큰아들의 혈흔이 남아있는 걸까요? 경찰은 모자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에게는 살해 동기가 전혀 없어요. 또 평소에 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은 효심이 좋은 아들이다 라고 평가했고요. 결정적으로요.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대에 큰아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추정 범행일인 2월 20일 큰아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은 자택뿐만 아니라 회사 CCTV에도 그대로 찍혀 있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서 피가 왜 나오냐고요? 참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건 얼마 안가 아들의 진술로 어느 정도 미스터리가 풀리게 됩니다. 어머니의 살해 소식이 전해지자 큰아들이 한달음에 현장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그의 입술이 부르터 있었는데 담배에 피가 묻은 채 버려졌던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가능해지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발견된 이 담배꽁초가 그렇게 중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또다시 이웃 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김 씨 쪽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요. 특히나 경찰이 그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운동화 혈흔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아니 정말 범행을 저질렀다면 망치와 벽돌로 머리를 이렇게 많이 내리친 건데 운동화에 겨우 몇 방울 피만 튄 게 말이 되냐라는 주장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박 씨 할머니는 사실 상당한 출혈이 보였습니다. 시신 주변에도 피가 꽤 고여 있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범인의 옷, 신발에도 많은 혈흔이 묻어야 하는데 겨우 두세 방울만 있다?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얼마 안 가서 의문이 해소될 새로운 물건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방앗간 구석에서 발견된 피 묻은 신발이었어요. 이건 박 씨 할머니 신발입니다. 근데 피로 흠뻑 젖은 상태였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발 뒤축이 구겨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범인이 미리 피해자의 신발을 구겨서 갈아 신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요. 이후 현장을 정리하면서 막 부직포로 덮고 했으니까 현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자기의 운동화로 갈아 신었는데 이때 몇 방울의 혈흔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옷을 빨래도 하고 또 여러 개를 불에도 태웠지만 운동화만큼은 당당하게 신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되면 박 씨 할머니의 이 피 묻은 신발이 매우 중요한 증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결론적으로 이 박 씨 할머니 신발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미 김 씨가 기소를 당한 후에 이 신발이 너무도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가능성은 사실 뒤늦게나마 추정이 된 거라는 거죠. 누구 잘못일까요? 현장에서 좀 더 경찰이 꼼꼼히 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피해자 신발은 그냥 피해자가 신고 있다가 이렇게 피가 묻었겠거니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는요, 경찰이 놓친 증거들이 수두룩 남아 있었어요. 먼저 할머니 집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족적도 있고 또 냉장고와 벽면 곳곳에 피 묻은 흔적까지 있었죠. 이거는요, 범인이 집 안에 들어와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경찰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그 거만이가 현장에서 실수로 덧신을 씻지 않아서 족적이 생긴 거고 또 벽과 냉장고에 있는 혈흔도 거만이의 실수다라는 설명. 아니, 이거 그럼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걸 그냥 인정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모든 증거가 초동 수사에서 포착이 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뒤늦게 발견된 탓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걸 발견하다 보니 이게 누구 건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에서 쓸 수 없는 거고요.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김 씨는 끝내 박 씨 할머니 살해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0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이게 시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재판이었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의심은 가지만 운동화에 남은 핏자국 하나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살해 현장을 본 목격자가 없죠. 그리고 또 운동화 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만으로 살인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이야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검찰은 즉각 항소했어요. 곧 2심이 열렸지만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2011년 10월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그에게 무죄를 확정합니다. 그는 정말 무고한 시민일까요?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재판을 하던 중에 또 다른 사고를 치게 돼요. 이 마을에 있는 주민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재판대에 서서 어떤 증언을 했는데 그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을 했다라는 데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해당 할머니를 기습 공격하게 이르렀죠. 결국 이 일로 그는 협박과 폭행죄로 징역 1년 미만에 처해집니다. 이 증언을 좀 했다고 거기에 분노를 일으켜 폭행을 저지른 김 씨. 그는 앞서 방앗간 살인사건의 범인이 정말 아닌 걸까요? 추 마을 사람들은요, 이 김 씨가 출소를 해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 보복을 할까봐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비극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 씨가 끝내 법망을 빠져나갔고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수사관들이 너무도 단정적으로 김 씨가 범인이네 싶어서 범인을 밝힐 만한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발 혈흔이 이미 있으니까 이걸로 너무 확신에 찼고 그게 결국 용의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셈이죠. 수사관 분들이 왜 범인을 잡고도 그토록 증거에 집착하는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카르마, 우리말로는 업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은 언젠가 분명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법칙. 존귀한 생명을 해친 장본인이라면 분명 언젠가 그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되돌려받게 되겠죠. 박씨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